시사야.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게 목표인데요. 오는 7월부터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연결해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 이 제도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는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혜택을 주는지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인센티브가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6월 1일부터 1차 접종자를 포함한 예방접종자가 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에서 해제가 됩니다. 즉, 현재 8인까지 직계 가족 모임이 가능한데요. 거기서 인원 기준에서 접종하신 어르신은 제외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이제 2차 완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사적 모임 등의 인원 제한이 해제가 되고요. 결국은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자를 1차 포함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완화가 되고요. 10월 이후에는 3차 완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적으로 완화가 이루어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경 해제되는 일정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 접종 후 14일 이 기간 제한을 뒀습니다. 이 정도면은 항체가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1차 접종 후 2주 후를 완화 조치 대상으로 정부가 제시를 했는데요. 네. 1차 접종 후 2주 뒤부터는 가족 간 모임에서 집합금지 예외가 되는 등의 그런 조치들인데 해외 데이터를 보면 백신은 접종 2주 후부터 본격적인 보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2차 접종 완료하고 2주 후가 되면 충분한 보호 효과가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나오는 효과는 본질적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이죠. 1차 접종했을 땐 어느 정도 예방률이 나옵니까? 네, 1차 접종했을 때는 2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진 않고요. 2주 정도가 지나고 감염 예방과 중증 예방에 있어서는 거의 70에서 80%대의 효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효과가 지속되긴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의 간격이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도달할 때에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 이제 기간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효과에 관한 게 좀 이렇게 달라지게 될 수도 있겠군요. 근데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방역 차원에서 시기상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백신 접종률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중에 인센티브 제공은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방역과 유행 확산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의 말씀이세요? 네,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역 관련된 인센티브와 경제적 인센티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완화가 인센티브의 주된 경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방역 완화 조치라는 것들이 자칫 국민들에게 1회 접종하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만으로 완전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과 신호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확산의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백신 인센티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60세 이상 그 접종 예약률이 좀 떨어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예약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약률이 70%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30%의 분들은 접종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집단 면역의 기준으로 정부가 삼고 있는 게 전체 국민의 70% 정도의 접종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사실상 접종률이 100%에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접종 동의율이 올라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끈 게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와 완료자에 대해서 실외에서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된다.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직 우리나라가 접종률이 낮은 상태이고요. 네. 유행 규모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지만 확산은 지속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역 완화와 연계된 인센티브는 신중하게 그리고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 현재 제시된 인센티브들이 방역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백신 1차 접종자에게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좀 거론된 것은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백신의 완전한 효과가 2회차 접종하고 2주 뒤에 나타난다라고 볼 때 1차 접종자의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의 근거가 없다고 볼 수도 없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 경우에는 1차와 2차 접종 간격이 3달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1차 접종자도 포함된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접종만으로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 상황별로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다중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혼자서 산책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옆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정도의 접촉만으로는 감염 위험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실외 마스크를 해제할 때 제외 대상으로 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지인과 만나서 가볍게 치킨과 맥주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벗어야 되는지의 판단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외 조건에 대해서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발표된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백신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 가리는 일도 좀 시급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일단 백신 접종 증명은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제 접종 증명에 대해서는 걱정하진 않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핸드폰이 다 보급이 되어 있고 음식점 출입할 때도 QR코드를 활용한 출입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응용하면은 백신 접종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외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실효성 있는 검증 대책이 있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영역이라서 방역 전문가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족들 가운데 특히 이제 부모님 세대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세대는 이제 백신을 우선 접종 지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족 간 모임을 할 때 가족 모임을 통해서 개별 접촉을 통해서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을 그 전체 인원수 계산해서 빼는 것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마스크 착용 해제를 제외한 다른 방역 관련 인센티브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직계가족 간 모임은 사실상 실효성도 떨어지고 지금 접종하신 분들은 고연령층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보호받는 것이 더 중요한 분들이시거든요. 따라서 전파 가능성이나 유행 확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백신 자체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백신 선택권을 주는 게 오히려 접종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백신 선택권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접종해달라는 말과 유사한데요. 네. 그러나 지금 접종 중인 분들은 어르신들, 그다음에 기저질환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에서 나타난 희귀혈전 같은 문제들, 안전성 우려들이 다른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발생률 자체가 낮은 상태라서요. 조금 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효과 측면에서도 두 백신이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이 3분기에 가서야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 접종자에 대해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1차 접종자가 국민의 4분의 1, 그러니까 목표가 원래 1,300만 명 아니겠습니까? 상반기 중에. 여기에 미달할 경우에 접종 인센티브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는데요. 지금 왜 접종률이 일정 목표 이상 도달할 경우에만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접종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는 방역 태세를 완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역 완화라고 하는 것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완료되어야지만 가능한데 이 고위험군이 완전히 보호받는 기준이 약 1,300만 명 정도의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1,300만 명 정도의 고위험군이 완전히 보호받아야지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런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 백신 접종률이 현재보다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기대로는 백신 접종률 제고에는 인센티브가 매우 의미 있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요.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면서 많이 피곤하시고 지치셨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백신 접종의 동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안내와 결합될 경우에는 접종률이 예상보다 많이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백신 접종을 나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인데 역차별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접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접종한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공해주는 이익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접종률 제고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면이 있죠.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야권에서는 병인만 하는 게 이게 무슨 생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 기술 이전까지 받아야지 이런 지적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위탁 생산 계약이 백신 수급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당장 쓸 수 있는 백신인데요. 3분기 이후에는 백신 계약 물량이 있고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수급 상황은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쓸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병입을 한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이게 좀 기술력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병입을 대규모로 무균 상태에서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mRNA 백신이라는 것은 원재료를 제조하고 거기서 이제 리피드 나노파티클로 포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천 기술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백신 기술 이전까지 혹시 갈 수 있을까요? 네, 장기적으로는 백신 기술 이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하지만 mRNA 백신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진 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쉽게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 회원국 정상들이 백신 여권 도입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최종 합의로 6월 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그런 백신 여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숙제가 남게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백신 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권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제 교류나 관광에서만 쓴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한 증명이 될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 활용하는 백신 접종 증명도 백신 여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국제 교류나 관광이 곧 재개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에서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리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단시간 내에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언제쯤 외국에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 여행이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완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는 2분기 말이나 3분기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여행이 풀리기 시작해서 3분기 말과 4분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좀 자유로운 여행이 아무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단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에 한해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날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백신 접종을 좀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웅 교수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선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한밤의 인문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끝곡으로 카이고의 캐리미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Could you carry me like a flag after a war?
when you're gone and when you're first born. Could you carry me? Could you carry me? 'Cause I don't know how we got so far, you and me, almost like